우리 원래 교재는, 철학 이야기 강자 철학, 세계 철학사, 그 다음에 세계관의 역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교재로 보시고, 우리 실제로 진행하는 거는 제가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6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토론이고요.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보면서 철학의 근본 문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물론 뭐 이런 것들 쭉 보게 되고요. 종교, 기독교의 전개를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론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에서 중요한 게 이제 쌍개념인데 이러한 쌍개념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개념들을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증법과 모순이죠. 이제 변증은 그리스 때 나온 건데 사실은 이 변증이나 모순은 서양이나 동양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어쨌든 헤겔 이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논증 방법이 이제 변증인데 그것들을 대화법을 쭉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그 변증법적인 그 원리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체 철학과 막스주의의 차이점을 볼 겁니다. 주체 철학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유물론과 변증법과만 관련돼서 막스주의하고 차이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스로 나가기 전에 그건 나가야 돼. 안에서는 하울링이 생겨서 그래요. 그 포에바라나 해겔 정도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대 철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론을 보게 될 텐데 나가야 돼요. 안 돼. 하울링 생겨가지고. 볼 수도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그리스 철학 이전에 사실은 문명이 있었던 곳에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이집트 이런 데서 먼저 철학이 생겼고 문명이 먼저 생긴 거죠. 그것들이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철학사를 볼 때 그 앞부분을 하지 않는데 실은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자연 철학이죠. 원자론을 보게 될 겁니다. 원자론을 보면서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이죠.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철학의 시작이죠. 사회 철학의 시작에서 아테네 철학인데 먼저 그 소피스트 변증법자들을 보고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철학의 소크라테스하고 이제 그 플라톤을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우리가 배운 거와 달리 사실은 이제 반동의 기원입니다. 관념론, 유일신, 그 다음에 엘리트 통치, 이런 보수적인 철학 개념을, 사회 철학을 최초로 한 게 소크라테스고 그 제자가 이제 플라톤일 텐데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보고요. 특히 플라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가라는 작품인데 이 국가라는 작품의 배중을 볼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플라톤의 그 중요한 저작들이 있는데 그러한 저작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화 과정을 볼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 중세가 기독교 시대니까 근대로 와서 근대 부르주아 철학을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회계약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홉스, 로크, 몽테스키에 루소를 보게 될 거고요. 이제 루소서부터는 이제 그 인민 대중을 위한 그 사회 정치적 관점이 나오면서 마르크스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루소부터 마르크스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헤겔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죠. 논리학과 헤겔의 법철학 이거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포이에르바흐, 헤겔의 변증법과 관념론인데 관념론을 극복한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 인간적 유물론이라는 건데요.
막스의 유물론은 사적 유물론인데 이 사람은 사회적, 역사적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 개인, 그죠? 자연적 관점의 인간 개인, 감각적인 존재라서 인간 개인을 보기 때문에 포이에바르의 유물론을 볼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상과 본질에 관한 관점인데요. 플라톤의 이데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의 물자체, 헤겔의 현상과 본질을 보면서 현상과 본질의 관계, 진리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철학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크스의 혁명사상의 형성을 보는데요. 아까 말한 루소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어떤 기원이죠. 사상적인 배경인 루소에서 그 루소의 사상을 프랑스 대혁명을 관철시키려 했던 로베스피에르를 볼 거고, 로베스피에르 시대에 로베스피에르가 죽자마자 바로 로베스피에르의 정신을 더 급진적으로 계승해서 소수의 무장혁명론을 주장한 이제 바베프를 볼 거고, 이 바베프와 같이 했던 부오나로티라는 사람이 1830년대까지 파리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블랑키주의를 계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블랑키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그 전 단계인 의인동맹, 정의자 동맹이라 하는데, 그 정의자 동맹 시대에 이런 바베프리즘을 이어받은 신바베프주의라고 하는데, 블랑키스트입니다. 블랑키스트, 이런 거고, 그 블랑키스트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나오는 바이틀링이고, 이 바이틀링을 극복을 한 게 이제 마르크스인데, 이렇게 되면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개념,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소수 엘리트 혁명에서 대중혁명, 그 다음에 엘리트 정당에서 노동자 정당으로의 개념들을 형성하는 마르크스의 혁명론,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혁명론은 다 그 선배들의 사상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보게 되는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 내서 저녁 때 철학을 공부하냐는 거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들이 먹어가잖아요. 단순한 지식을 얻는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어제 그제 일어난 것도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거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이제 이해력, 사고력, 판단력, 실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걸 향상시키는지 뭐냐면, 첫 번째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쓴 책들이 있죠. 이 텍스트가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텍스트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면 어떠한 텍스트라도, 어떠한 분야라더라도 논리적 이해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텍스트 이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문헌 독해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논리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할 때 누가 무슨 말 했다는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수능 시험 볼 때나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누가 무슨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그 시대에 어떤 조건에서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냐, 그 동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동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논리력이 높아지죠. 그것도 철학 텍스트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주장과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사고의 폭과 깊이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 조건이 다르죠. 귀족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조건에서 자기 입장에서 논리적인 주장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가 자기 조건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통해서 자기가 그 철학자가 됨으로써 판단력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상은 만물은 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만물은 불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누가 만물은 불로 구성되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잘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판단력 훈련, 논리력 훈련이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꼭 데모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철학 학습을 하면 여러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관점이 성립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자주적인 실천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우리 80년대는 선배들이 어디로 나와? 왜? 그러면 술 사줄게, 뭐 밥 사줄게. 쫓아갔다가 데모하러, 길거리에 데모하러 가다가 가서 경찰한테 잡히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한 대 맞으면 홧김에, 그죠? 선배 쫓아다니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주체적인, 자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론적인 향상이 되겠지만 결국은 실천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철학은 매우 유용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이 뭐 개똥 철학 이러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데서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란 뜻 이런 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철학은 뭐냐 그러면 철학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쪼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사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던지는 질문이에요. 철학에 금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철학에는 금기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철학 공부한다면은 주체 철학도 공부해야 되죠. 철학 공부하는데 주체 철학은 안 한다.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은 금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까지 가져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끝까지 가서 그 답을 얻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답을 모른다는 걸 자인을 하거나 그런 거죠. 그러므로 철학은 도구마와 다르죠. 도구마는 뭐야? 하나님은 존재해. 믿어야 돼. 이런 거죠. 이건 도구마가 아니라는 거죠. 교조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구마는 종교나 교리는 그 비판을 허용하지 않죠.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은 철학자 자신에 대한 비판도 허용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라면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르크스를 비판을 해서 과연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오늘날 그게 적절한 건지 이런 거죠. 그래서 철학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종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된다? 우리 보통 철학사 하면은 서양 철학사하고 고대 그리스 철학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자연학파, 이오니아학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설마 철학이 고대 그리스 이오니아에서 시작되지는 않았겠죠. 철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철학이 있겠죠.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은 원시인도 그런 고민했겠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죠? 저 태양은 왜 떴다가 지는지 이런 원시인도 고민했을 거라면 사람이 있는 곳에 철학이 있어. 그래서 문명이 있는 곳에 철학이 있었고 문명과 함께 철학이 전래됐으니까 그렇다면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문명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가 아니죠. 그래서 현대 고고학의 발전을 보면은 문명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하고 지중해, 그래서 그 아시아하고 유럽 사이죠. 소아시아. 그 부분에서 문명이 제일 기원전 1만 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도시,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형태의 밀집적인 도시죠. 이러한 도시의 초형이 기원전 만년까지 최근에 고고하게 발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제일 먼저 생긴 건 당연히 그리스가 아니죠.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됐고, 이미 그러한 고문서가 발견됐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로도 엄청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랑 그리스 철학이랑 똑같아요. 왜 비슷하냐면, 그리스도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각각의 신이 있고 다양성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아테네에서 금기가 되더라도 스파르타에서는 금기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도시의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하나의 국가 철학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의 사조가 이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상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상들을 교류를 했죠. 춘추전국시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하나의 왕권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정치가들이 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다양한 제자박가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다양한 거 비교해 보면 너무나 유사한 게 많아요. 음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수목토죠. 하수목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원자론의 형태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명이 있었던 곳에 철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에서 철학이 제일 먼저 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주변에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먼저 생겼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다 유학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유학 갔다 왔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우리는 미국에로 유학 갔다 오죠. 그리스 시대에는 귀족들은 전부 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로 특히 이집트로 많이 유학을 갔다 왔답니다. 피타고라스도 이집트에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또 공부를 하고 있죠. 서양 철학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나오는데 기독교도 구약 성경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의 설화와 신화를 본따서 베낀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게 이 고고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유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때 이러한 고대 철학이 죽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수도원이라든가 아랍이죠. 아랍에서 보존이 돼가지고 근대 철학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자, 이게 유적이 있는데요. 그 유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거죠. 가장 문명이 오래된 곳인데 이곳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유물이 나왔는데 이 유물에 보게 되면은 이집트가 인도는 물론 유럽의 다니브강까지 진출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선 문명,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이 이 그리스 지중해로 유입됐다는 게 여러 가지 유적으로서 확인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양 철학사 그리스도 배우지만 그리스 이전에 철학은 이미 있었고 아마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심지어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은 무엇을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혜를 얻기 지혜. 살아가는데 지식과 지혜가 다르죠. 지혜를 얻기 위한 거 실천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철학은 아까 말한 대로 논리를 통해서 그 철학자들의 판단한 배경, 이유,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다만 그 대상은 이제 아까 뒤에 나오는데 근본 문제, 철학의 근본 문제예요. 만물의 근원과 만물의 운동 방식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예. 하나하나의 사물과 물질에 대해서 궁금해다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만물이고 만물의 구성은 뭐냐 해서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추론, 가정까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질문과 질문이 꼬리를 이어진 결과 그런 게 나온 거죠. 철학은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진보적이었지만 오늘날로 보면은 보수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홉스라는 사람이 군주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이 군주 주권을 주장했는데 이 군주 주권의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 동양에서는 어때요? 그 왕은 하늘이 내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절대적일 때는 어느 신하도 어느 국민도 왕한테 너의 왕이 된 정당성이 뭐냐고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런 거 물어보는 자체가 엄청난 혁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정당성을 감히 논하지도 못하는데 왕의 정당성을 하늘에서 왕의 권한이 나왔다. 뭐 홉스는 뭐라 그러냐면 왕의 권한, 군주의 권한을 어디서 나왔냐면 국민들, 백성들이 니들이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왕한테 준 거다. 이렇게. 근데 한 번 줬으면 니들 뺏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은 밀림에서 토끼 사슴이 사자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자가 알았어. 오늘부터 내가 밀림을 다스려 줄게. 이렇게 그때부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토끼하고 사슴이 사자한테 가가지고 야, 내일부터는 다스려 주지 마. 필요 없어. 이렇게 못한다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군주라는 건 그래. 신민들이 그 주권, 왕에게 주권을 줬지만 한 번 주면 그건 영원하다는 거죠. 저항권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저항권을 인정하는 로크나 루소에 비해서는 그 보수적이지만 절대군주 시절에 홉스가 왕의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신민들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혁명적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로크나 루소가 저항권을 인정하는 거 보면 이제 이 보수적이죠. 근데 이거를 상관없이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홉스를 반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볼 때 첫 번째는 그 역사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날 시대에서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서양 철학사를 보냐 간단한 서양이 지배하고 있죠. 서양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한 시대의 지배적인 철학은 지배계급의 철학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막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지금 서양 애들, 앵글로 섹슨, 유럽 애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은 아마 인도나 이집트가 훨씬 오래됐죠? 근데 인도나 이집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철학사 공부할 때는 아마 또 거기도 아마 그리스 철학을 먼저 할 것 같아. 왜?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인도에서 학생들한테 철학을 공부할 때 영국 철학을 서양 철학을 가르쳐줬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철학을 하는데 왜 우리 역사에 철학이 있었는데 우리 건 안 하고 또 동양도 안 하고 왜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해? 우리가 미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죠?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과정에서도 역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 철학사, 즉,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서양이에요. 그래서 세계 철학사가 서양 철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학은 과연 언제 생겼냐?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집트에서 문명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철학이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됐겠죠. 근데 과연 그때 철학은 어떤 철학이었냐는 거죠. 뭐 대충 알지만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다 섞여 있었죠. 주술사는 종교인이면서 철학인이면서 과학자인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과학이라는 거는 형편 없었지만 그래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섞여 있었죠. 이게 이제 분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그것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섞여 있었냐? 고대 시대에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의 지배 계급이 바로 이 종교와 철학, 과학을 지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지배를 하기 위해서 철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철학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지배계급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걸 허용할 리가 없겠죠. 노예가 너는 왜 노예주고 나는 노예냐는 거를 노예가 노예주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철학은 비판이기 때문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 종교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죠. 종교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는 종교, 철학, 과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것이고 천문학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철학이란 무엇이냐는 철학의 그 정의와 발생을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철학은 끝없는 질문이겠죠. 끝없는 질문. 그래서 이거 끝없는 질문 중에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철학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어릴 때 많이 생각했죠. 어릴 때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은 말 잘 듣는 애한테는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이렇게 말하지만 말 안 듣는 애한테는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어디에서 나왔나? 난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난 엄마의 자식인지 아니면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이런 거죠. 그런 가족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내 생활을 간섭하는데 국가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로병사 희로애락 이런 것들. 지구는 어떻게 생겨나? 사람은 어떻게 살아? 이런 무지무지한 많은 엄청난 질문들이 끝없는 질문이 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의식, 영혼은 있을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아버지가 꿈속에서 보이지? 잠깐 낮에 조는데 아버지가 꿈속에 아버지 육신은 썩어서 없어졌는데 아버지가 꿈속에 보이면 아버지 육신은 썩어도 아버지라는 그 영혼은 존재하는 건가? 죽어도 영혼은 있나? 이런 끝없는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철학의 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철학의 근본 문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 있나? 우리가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나?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많죠. 들을 수도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각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나는 내가 무식한다는 것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우리가 그렇죠.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거 우리 잘 알아요? 잘 모르죠. 옛날에 분자, 원자, 그다음에 핵, 전자, 미립자 계속 쪼개지죠. 더 쪼개지. 물질의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했어요. 우주의 크기, 우주는 어디서 생겨나는 걸 못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질문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다는 거죠. 데카르트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고민하고 있어, 회의하고 있어. 회의, 끊임없이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우습게 얘기하면은 투덜거리는 나는 투덜거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투덜거리는 것, 비판하는 것.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면 철학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근본 문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인간의 유래,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거 다 하나로 모이면 만물의 기원이죠? 인간, 지구, 우주 다 만물의 기원이잖아. 생명. 만물의 기원을 말합니다. 만물은,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운동하냐? 이게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철학의 근본 문제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 물질에는 유기체, 무기체, 생명체 다 들어있죠.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때요? 만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 최소한 현재 그 지구에서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원자라는 게 이제 그 그리스에 또 나온 거지만 아까 말한 대로 동양 철학에서 제자박하 시대에도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론, 만물의 구성에 관한 학설이 있죠. 화, 목, 금, 토 있지 않습니까? 화, 목, 금, 토. 똑같이 우리 요일로 쓰는 거. 불, 물, 나무,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가장 흔한 거는 공통적인 거니까 가장 흔한 것으로부터 더 특별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장 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화수목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가면은 그럼 나무와 흙은 공통적인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의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물질, 의식, 정신, 영혼이 있냐 없냐, 신이 있냐 없냐는 거죠. 귀신이 있냐 없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고민했고, 우리는 사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 변혁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제 유물론자들이 많으니까 만물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뭐예요? 의식은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기능이다. 즉 이론론이 있는 거죠. 의식과 물질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종교는 어때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존재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나타났다는. 영혼과 육신이 따로따로가 이원론이라고. 유물론에서는 이론론이다. 그러면은 뭐만 존재하냐? 물질만 존재하냐? 그러면 의식은 뭐냐? 물질의 기능이다. 어떤 물질의 기능? 의식을 생성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고등 생명체, 즉 두뇌죠, 두뇌의 기능이다. 두뇌의 사고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아버지가 보인 거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뇌에 있다가 잠자면서 어떤 반의식 상태에서 전기적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기억이 자기도 모르게 반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보인 아버지의 그 모습은 영혼이 아니라 두뇌에 나타나는 작용,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반의식 상태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물질만 존재하고 그 물질은 지금으로 보면은 원자다. 이게 이제 세계의 구성.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왜 세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현실 조건을 알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모든 지식은 뭡니까? 실천을 위해서. 그래서 철학의 근본 문제 두 번째는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는 거죠. 세계를 어떻게. 마르크스의 포이바라 태제 11번에 나오죠.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여러 가지로 해석했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형시킨 거다. 야, 이제는 해석 문제는 끝났다. 이제는 변형 문제라는 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주체 철학에서 나올 텐데 주체 철학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의 문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규명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구성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주체 철학은 세계의 구성 문제를 해결된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전제에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를 새로운 철학의 근본 문제로 제기했다. 즉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변화시킨 거는 사람이 변화시킨 거죠. 인간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를 그래서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새로운 철학의 근본 문제로 제기했다 하고 주체 철학이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마르크스가 이미 말했네요. 여기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철학자들은 해석만 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변혁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주체 철학이 한 고민을 당연히 이미 한 거죠. 그래, 이제 세계가 뭘로 구성되는지 이제 알았어. 이제 중요한 거는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 문제야. 그래서 이 주체 철학과 마르크스주의가 그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지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이제 주체 철학에서는 이 세계의 구성 문제 이거를 철학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끝났다는 거야.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논쟁 안 하겠다. 우리는 사람과 세계의 관계,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철학의 근본 문제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이제 황장엽은 이제 황장엽의 주체 철학과 북의 국가 주체 철학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데 여기 다른 건 황장엽은 아예 이제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의 문제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취급을 안 해요. 그건 철학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 철학의 근본 문제는 바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주장을 하고 북의 국가 철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는 막스레인주의에서 규명이 됐기 때문에 주체 세상에서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즉 세계와 사람의 관계를 하는 게 철학의 새로운 근본 문제로 제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체 철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량과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루긴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은 이미 이제 마르크스 시대에 다 우리조차도 그러죠. 우리가 주체 철학하고 상관없이도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철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4분인데요. 딱 5분만 쉬었다가 9시부터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5분